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마보이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1998년 12월 4일 27살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강요로 영국에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후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고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수루지 카오루 아트왈, 인도계 영국인으로 16살에 강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시어머니는 수루짓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자주 아들에게 수루짓을 때리도록 부추겼습니다. 수루짓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져 이혼하려 할 때 악독한 시어머니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대부분 며느리 수루짓의 수입으로 대출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이 분할될 수 있고 가족의 체면도 크게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시어머니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매우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루짓에게 인도에 가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만 하고 나중에 영국에 돌아오면 아들과 수루짓이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수루짓은 인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잔혹한 시어머니와 나약한 남편, 수루짓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길고도 복잡합니다. 그럼 시간을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수루짓은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친구 집의 아들인 수크다브 아트왈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수루짓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크다브는 집안의 맏아들로 그 밑에 하르데브 아트왈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계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아트왈 가정은 시크교를 믿었고 어릴 적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이주하여 런던에 있는 시크교 공동체에 정착하였습니다. 수루짓의 부모는 미래의 시댁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트왈 가족은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커뮤니티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였고 수루짓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기뻐해야 할 신부 수루짓은 땅에 쓰러져 울었지만 그녀는 부모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이랬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의 명에 따라 낯선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수루짓의 가족이 영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인도 중심이었고 정략 결혼은 가족의 질서, 명예, 전통적인 미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루짓은 혼자서 그런 관습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너는 이미 결혼했으니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며 수루짓을 160km 떨어진 미들섹스에 있는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수루짓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했고 그들은 시부모님 옆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번째 며느리인 사르브짓 아트왈은 같은 상황에서 이 가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루짓의 남동생인 하르데브 아트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꽤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 바찬 카오루 아트왈의 통제 욕구가 좀 강한 정도를 제외하면 집안에서는 큰 갈등 없이 살았고 나름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난 것은 6개월 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제는 집안의 맏아들인 수크다부가 아버지를 이어 지방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루짓은 시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남편이 이제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지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통을 따르던 시어머니 바차는 의외로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집안의 가장이야. 아무런 질문도 없이 바차는 스스로 집안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루짓은 이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고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크다부에게 집중되었고 수루짓은 남편이 지금이라도 무언가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수크다부는 어머니의 압박 아래 이미 오래전에 나약한 마마보이 남편이 되어 있었기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고 감히 말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차는 수크다부의 반응에 매우 만족하며 술을 한 잔 마시고는 기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바차는 본래부터 참견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자 가정을 더욱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 없이 두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바차는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녀의 오른팔 왼팔이 되었고 두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지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집안일을 맡아야 했고 시어머니와 두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바찬의 명령에 따라 두 가정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바친 뒤 그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와 아내의 지갑을 열고 경제적인 권한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도 부부는 더 이상 단둘이 외출할 수 없었고 모든 사교 활동은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아이를 낳는 문제까지 바찬의 계획에 따라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찬은 둘째 며느리 사르부짓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설령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큰 며느리가 먼저 아이를 낳은 후에 너도 낳아야 돼. 사르부짓은 깜짝 놀랐고 그날 밤 남편 하르데브에게 불평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강해도 아이를 낳을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르데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는 주저없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하르데브는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을 들어야 해. 엄마가 가족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 거야.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 1년 후 수르짓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고 말았고 아이를 잃은 수르짓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가장 힘든 순간에 바찬은 격분하며 수르짓을 비난했습니다. 너는 아이도 지킬 수 없는 여자야. 아이까지 못 키운다니. 1991년 둘째 며느리 사르부짓은 임신하여 집안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딸이었고 바찬은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사르부짓이 자신에게 반대하며 임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찬은 사르부짓이 새 옷을 사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르부짓은 이전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찬은 수르짓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수르짓은 사르부짓보다 더 쉽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수르짓은 청바지를 입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었으며 시크교의 전통적인 머리 수건도 벗어버리고 종교의 규칙도 어기고 머리카락도 자른 상태였습니다. 바찬은 수르짓을 혼내주고 싶었고 그 눈빛 한 번에 수크다브는 즉시 주먹을 휘둘러 수르짓을 폭행했습니다. 1991년 말 수르짓은 다시 임신을 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바찬의 통제 욕구는 더욱 커졌고 그녀는 며느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 그 손녀의 진짜 어머니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할머니는 진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찬은 수르짓이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고 매일같이 아이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수르짓은 나쁜 사람이며 이 가정을 망치려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빠와 할머니만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1월 1일 수르짓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바찬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계속해서 큰아들 수크다브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걔를 막지 않았어? 왜 이렇게 무능해? 수크다브는 결국 호텔에서 수르짓을 찾았고 다시 한번 분노를 표출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수르짓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수크다브는 그녀를 호텔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수르짓은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세관일을 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바찬에게 경제적으로 통제당했던 수르짓은 자신이 돈을 벌어야만 분리하거나 이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어야만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찬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르짓의 남편은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 않았고 돈이 없기보다는 아내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며 명성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르짓의 월급은 가정을 부양하고 대부분의 주택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찬과 남편은 이렇게 수르짓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수크다브는 일 때문에 수르짓에게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허락했지만 바찬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수크다브를 질책했습니다. 걔는 너의 아내야. 걔의 위치는 집에 있고 너와 함께 있어야지. 낯선 사람과 밖에서 먹고 마시면 놀면 안 된다. 그 결과 수크다브는 다시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수르짓을 땅에 눕혀 때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수르짓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게 꾸며서 마치 전통적인 인도 여성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가면 즉시 화장실로 들어가 모든 옷을 갈아입고 세련된 메이크업과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주변 백인 동료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수루짓은 퇴근 후에는 다시 순동적인 아내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수루짓은 다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차는 매우 기뻐하며 아들을 위한 파티를 열겠다고 했지만 수루짓의 남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는 수루짓이 퇴근 후 남자 동료와 키스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바차는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 손자였기 때문에 친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바차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계속된 폭력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루짓은 기회를 봐서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직전 바차는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려 수루짓의 차키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둘째 며느리 사르브짓은 매일 밤 수루짓이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르브짓은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두려움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루짓이 다시 집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수루짓이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를 찾고 새로운 집을 임대하며 다른 도시의 공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수루짓은 이혼 변호사를 구하고 남편의 이름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서 지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차는 이혼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수루짓은 지금 가족의 주된 생계 부양자였고 대부분의 주택대출을 그녀 혼자서 갚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집의 대부분은 수루짓에게 넘어갈 것이고 바찬이 사랑하는 큰아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찬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바찬은 평생 전통적인 습속을 따르며 시크교 가정의 가치를 고수해왔습니다. 이혼과 집을 잃는 것은 가족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며 그녀가 커뮤니티에서 갖는 명성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말 어느 오후 수루짓이 근무 중일 때 바차는 두 아들과 둘째 며느리 사르브짓을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차는 나는 인도에 있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수루짓이 잘못했다. 수루짓은 통제력을 잃었고 우리 집에 수치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제 수루짓을 처리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르브짓은 자신이 듣고 있는 수치, 인도 처리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르브짓은 확신했습니다. 바찬이 수루짓에게 무언가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초 바찬은 인도로 돌아가 두 차례의 가족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 강압적이고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매우 친절하게 수루짓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바찬은 매우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수루짓, 우리 함께 인도로 돌아가서 두 번의 결혼식을 기분 좋게 마친 후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돌아와서 바로 아들과 수루짓의 이혼을 성사시키겠다. 12월 4일 운명을 결정짓는 그날 아침 사르브짓은 아침 일찍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익명 전화를 걸어 범행이 일어날 것을 알렸습니다. 비행기 시간과 항공편 번호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너무 오래 밖에 있으면 바찬에게 의심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바찬과 수루짓은 결국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 시간의 비행 후 두 사람은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고 바찬의 오빠는 그들을 차로 태워서 펀자브 농촌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정된 두 차례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수루짓은 인도계였지만 인도를 한 번도 제대로 여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수루짓은 인도에 도착한 후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그녀는 여행사에 부탁해 항공권을 변경해 조기에 돌아가려 했지만 여행사는 그녀를 돌아주지 않았습니다. 1998년 12월 14일 수루짓의 모든 흔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2월 18일 바찬은 혼자서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수루짓이 인도 남자와 사랑에 빠져 그와 함께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수루짓이 영국에서 살았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루짓의 개인 물품들, 사진 등 모든 것을 다 싸서 다락방에 쳐넣었습니다. 수루짓의 남편인 수크다부는 공항에 전화를 걸어 수루짓이 인도에 남기로 결심했으며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누구도 수루짓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아트왈 가족은 간단한 복제 기술을 이용해 영국 경찰의 상징과 서명을 종이에 옮겨 영국 경찰을 사칭하여 인도 경찰에 편지를 보내고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스쿠다부는 실종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며 아내 수르짓의 서명을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 양도 서류에 서명하고 아내의 재산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옮겼습니다. 그동안 수르짓의 가족은 수르짓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빠르게 바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아트왈 가족은 모두 체포되었지만 바찬의 강력한 압박 덕분에 가족은 철벽처럼 결속되어 있었고 심지어 사르브짓은 증언이 녹음되어 어머니에게 들킬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 바찬은 외부에서 매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활하고 잔인한 범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은 바찬에 대해 좋은 말을 했고 그녀는 매우 신실한 시크교 신자이고 친절하며 자주 선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 며느리 사르브짓은 용기를 내어 바찬에게 물었습니다. 수르짓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바찬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르짓은 인도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내가 사람을 시켜 약을 먹였고 2명의 인도 남자에게 수르짓을 질식시켜 죽게 만들었어. 걔 보석을 훔친 후 라이광리에 버렸지. 바찬은 평소와 같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수르짓은 이미 죽었어. 이제 걔는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지 않아. 우리는 진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바찬의 비밀을 알게 된 사르브짓은 점점 더 자주 악몽을 꾸었고 이유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찬이 진실을 털어놓은 그 순간부터 사르브짓은 24시간 바찬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고 그녀는 몰래 경찰에 편지를 쓰며 도움이 되기를 바랬지만 경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르짓의 남편은 이미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는데 한창이었습니다. 2004년 말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후 사르브짓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위험이 심해져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긴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사르브짓이 깨어난 후 말했습니다. 위험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 위에 상처를 입힌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날 오후 바찬은 병원에 와서 사르브짓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사르브짓의 부모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바찬에게 만약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사르브짓은 부모님의 집으로 보내져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브짓은 마침내 잠시나마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2가지 선택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르브짓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듣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들이 너를 협박한 게 얼마나 됐지? 첫날부터였니? 사르브짓은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은 이제야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수르짓에게 일어난 일이 사르브짓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고 사르브짓은 마침내 경찰에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 배정된 형사는 클라이브 디르스콜이라는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에서 그는 사르브짓을 완전히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르브짓은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왜 나서지 않았는지. 사르브짓은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경찰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몰래 기록해왔던 일기와 아트왈 가족에게 불리한 다른 서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나온 사르브짓은 오직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살아남아 법정에서 직접 수르짓을 해친 범죄자들을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브짓은 다시 바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4명의 자녀를 돌봐야 했기에 부모님 집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찬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르브짓이 도망갈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브짓은 집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하며 매일 부모님에게 새로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바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2005년 11월 바찬은 사르브짓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다시 예전처럼 친절한 척하며 사르브짓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인도에 있는 친척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너를 데리고 인도에 가서 모든 친척들을 만나고 올 거야. 사르브짓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차는 심지어 그녀마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르브짓은 급히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즉시 바찬과 그녀의 큰아들 스쿠다브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명예와 관련된 사건에서 지역 주민들은 종종 범인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크교 공동체의 대다수 사람들은 수르짓을 아투알 가문의 소유물로 여기며 그들이 수르짓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명예살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한 가정의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르브짓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결국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그 공동체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찬과 큰아들 스쿠다브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펀자브어로 대화를 하며 법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차는 자신과 큰아들이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너희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오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찰 조사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용감한 사르브짓은 바찬의 분노를 무릅쓰고 이 끔찍하고 잔인한 가족들을 고발했습니다. 사르브짓은 영국에서의 명예살인사건 재판에서 공개 법정에서 자신이 속한 가족을 고발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13주간의 재판 끝에 2007년 봄 70살의 바찬과 큰아들 스쿠다브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타인을 해친 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두 명의 범인은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줄여 바찬에게는 15년, 스쿠다브에게는 2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투알 가족의 집은 경매에 넘겨졌고 본래 수르짓의 돈은 그녀의 두 자녀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바찬은 결국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고 이는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명예가 아닌 더 큰 수치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르짓은 이 이야기에서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르짓의 아이들은 이미 바찬에게 세뇌당한 상태였고 그들은 사르브짓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들을 사랑한 아버지와 할머니를 감옥에 보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 하르데브도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 사르브짓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여러 번 폭행했습니다. 2007년 3월 사르브짓은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2012년 12월 5년간의 긴 싸움 끝에 사르브짓은 드디어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으며 새 집으로 이사해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아이들에게 강제로 결혼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가석방위원회는 바찬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녀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바찬은 교도소에서 딸에게 손을 댔고 교도소 직원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바찬이 여전히 사회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석방을 반대했지만 가석방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85살의 바찬은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살 곳 없는 예쁜 소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결국 남성은 숨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 곤잘레스 맥클린은 1994년 7월 9일에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홈스쿨링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아 그녀는 아주 순수하고 순진했습니다. 사라는 14살 때부터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사라의 부모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딸 사라는 부모들이 왜 이혼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부모를 잃게 된 슬픔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스스로 본인의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퇴원한 후 소녀는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갔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라가 아르바이트하는 피자집의 주인은 해롤드 사스코라고 하는데요. 그는 2개의 체인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 성공했던 그는 가정생활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이혼한 적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 당시 해롤드는 여자친구 킴벌리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해롤드는 그녀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2사람이 사귄 지 얼마 안 돼 킴벌리는 해롤드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둘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의 집은 방이 5개가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에 2사람만 있어 주택은 다소 휑해 보였습니다. 해롤드는 킴벌리와 위탁 양육 자격을 신청하여 방 2칸을 임대시키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어렵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장사꾼으로서 돈도 벌었으면 하였습니다. 또 그냥 비워두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킴벌리는 남자친구의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한 달 뒤 해롤드는 킴벌리에게 사라라는 여자아이를 첫 번째 세입자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라의 나이 겨우 10대에 부모가 이혼하여 갈 곳이 없다며 안정적인 집을 찾는 중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또 마침 본인 사업장의 직원인데 평소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롤드는 여자친구 킴벌리가 걱정할까봐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마음씨가 착한 킴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 직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남자친구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사라는 해롤드의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킴벌리는 세심하게 다양한 생활용품을 사라에게 챙겨주며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달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서로를 맞춰가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가 깔끔한 걸 좋아하고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며 공용 공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킴벌리의 친근한 조언으로 사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활짝 웃으며 앞으로 해롤드 그리고 킴벌리와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약속된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해롤드는 사라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신청 중인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하며 해롤드에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해롤드는 사라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 사라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주며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라는 그의 도움을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롤드가 보증인이 되어 사라는 바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주 만에 생애 첫 신용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라는 돈을 막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받은 후 그녀는 인터넷에서 인기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해롤드에게도 선물을 사줬습니다. 선물을 받은 해롤드는 기뻐하며 사라에 대한 인상을 더욱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사라에게 돈을 절약해야 하며 본인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우선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또 5주가 지났습니다만 사라는 여전히 첫 달의 집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해롤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라에게 언제 집세를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에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며 코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이실직고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부모가 자신을 버린 이유도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도 본인이 못생겼기 때문이라며 신세한탄을 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해롤드는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라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고 싶다고 뜻도 전해주며 또 집세를 미루는 걸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해롤드의 이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해롤드는 은행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게 됐습니다. 독촉장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는데요.
사라가 한 최근 2달 동안의 소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생활비, 그리고 성형 비용이었죠. 사라가 제때 돈을 갚지 않아 은행은 보증인 해롤드에게 독촉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규정상 사라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보증인이 전부 갚아야 했습니다. 신용카드 독촉장을 받은 해롤드는 화를 내며 다시 사라를 찾아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며 임대료, 수도, 가스, 인터넷, 통신 및 생활용품은 모두 돈이 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입주한 지 2달이 됐는데도 돈 한 푼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용카드를 받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건 매우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해롤드에게 자신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또 내심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는데 생활비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고 무심코 돈을 헤프게 썼다고 했습니다. 해롤드는 사라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며 우선 사라를 도와 모든 신용카드 비용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짜가 아니고 추후 사라가 알바하여 해롤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사라는 돈을 헤프게 쓰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롤드가 마치 독촉하는 것 같고 감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없어 출근하기도 점점 싫어졌죠. 사라는 일을 대충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대충 살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는 보다 못해 사라에게 가계부를 쓰도록 시켰습니다. 사실 그는 사라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방식으로 사라가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갚아야 할 것은 매달의 신용카드 빚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는 또 이런 방식으로 사라에게 자신이 그녀를 키울 의무가 없는 것과 그냥 침실 하나를 임대해줬을 뿐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라는 이미 성인이 되어 스스로 본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라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행동이 더 나태해지고 의기소침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와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킴벌리는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걸 지켜보다 참다 못해 중간에서 그들이 화해했으면 하여 해롤드에게 사라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너무 따지지 말자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해롤드는 사라는 이미 성인이고 이제 독립하여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이 생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롤드와 킴벌리는 사라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해롤드는 심지어 이번 싸움으로 인해 킴벌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킴벌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롤드와 사라 사이의 일은 그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녀는 단지 두 사람이 화해했으면 하여 몇 마디 하였을 뿐입니다. 난감하고 화가 난 킴벌리는 해롤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롤드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사라와의 관계는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2주 후 해롤드의 피자집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롤드는 그녀가 집세와 신용카드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라는 그러면 일을 그만둘 거야 라고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며 떠나려고 했지만 해롤드는 그녀를 쉽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롤드도 사라를 보내고 싶었지만 또 그녀를 보내면 전에 그녀 대신 지불한 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였죠. 시간은 어느덧 1년이 지나 2014년 1월 17일이 되었습니다. 해롤드는 이상하게 아무런 연락 없이 3일째 피자 가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그가 사고 난 게 아닌가 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마침 사라의 아버지도 딸과 연락이 안 돼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해롤드의 집을 찾아갔을 때 별장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였는데요. 사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또 침실의 바닥에 누워있는 해롤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미 숨졌으며
손과 발은 묶인 채로 있고 목에는 타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별장에는 숨진 해롤드 외에 아무도 없었으며 사라와 해롤드의 승용차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라가 해롤드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가 해롤드의 집을 침입하여 그를 숨지게 한 후 사라를 납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하였죠. 경찰은 일단 사라와 해롤드의 차를 먼저 찾기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인 2014년 1월 25일에 해롤드의 집에서 약 2200km가 떨어진 플로리다에서 그의 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사라는 차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사격 도구와 현금 2399달러, 하나로 약 316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 금지약품도 발견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사라를 경찰서로 불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라는 곧바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해롤드를 해쳤다는 걸 인정하였지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2015년 법정에 서게 된 사라는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라는 14살에 해롤드를 알게 됐고 2년 후 그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라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해롤드를 알게 됐을 때 그는 본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며 집으로까지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 후 부모가 이혼하게 됐고 이 틈을 타 해롤드는 그녀의 곁에 있어주며 심지어 방까지 제공해주며 그녀에게 삶의 희망을 줬습니다. 처음 같은 집에 살게 된 두 사람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해롤드가 사장이었고 집에서는 사라의 양아버지처럼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가끔 그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해롤드는 매번 반갑게 응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롤드가 사라에게 임대료를 요구했는데요.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적인 사이가 너무 화목하여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해롤드가 14,000달러, 하나로 약 1,848만 원의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그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라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해롤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그는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화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분노에 빠졌습니다. 해롤드는 술에 취하게 되면 사라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본인의 생활을 망치게 했다고 하며 사라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갈 곳이 없어 해롤드에게 쫓겨날까봐 두려워했었죠. 사라는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 언니의 집에서 당분간 거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직 아기가 어려 동생을 재울 곳이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부모도 이혼 후 각자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라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할 수 없이 해롤드와 같이 있어야 했죠. 2013년 어느 날 해롤드는 사라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 갚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라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라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해롤드가 잔뜩 화가 나 본인을 내쫓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해롤드는 심지어 사라에게 금지약품을 제공하며 중독시켰습니다. 사라는 많이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 결국엔 중독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해롤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사라에게 선물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그녀를 못살게 굴었죠. 시간을 다시 사건 발생 5일 전으로 가봅시다. 사라는 더 이상 해롤드와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 그를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범행 수단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사람의 목이 가장 약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심지어 토끼 한 마리를 구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롤드도 토끼가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지만 그게 곧 자신의 결말인지는 몰랐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사라는 해롤드에게 언제 집으로 돌아오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롤드는 일찍 귀가할 수 있다며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해롤드는 맥주 4병을 마셨는데 처음 마신 3병은 정상이었고 4번째 맥주에는 사라가 미리 탄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맥주를 마신 후 점차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사라는 토끼 실험에 따라 해롤드를 숨지게 하고 그의 숭늉차를 훔쳐 도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11일 후 경찰에게 발견되었죠. 경찰에 체포된 사라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으며 계속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피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죠. 사라가 체포된 후 그녀의 변호인은 이 모든 게 해롤드의 잘못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50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건 분명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웃에게 희롱까지 당한 적이 있어 그녀의 마음엔 아주 큰 상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는 사라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또 그녀의 희망을 깨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롤드의 과도한 행동은 처음부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던 사라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했습니다. 사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또 그녀가 체포된 뒤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녀에게 심한 인격 분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4개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해롤드의 목숨을 끊기 이틀 전 사라는 아버지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사라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무리 비참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해도 법원은 사라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짜 그녀의 진술대로라면 해롤드가 처음 위협했을 때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경찰에게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냥 상황을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은 결국 2015년 9월 4일에 1심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녀에게 특급 상해죄로 징역 5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매우 슬퍼하며 딸의 변호인에게 사라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활 형편도 넉넉지 않았으면서 변호사에게 4만 달러, 하나로 약 5,28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부탁에 사라의 감형을 신청하였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라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의 결말을 얻게 된 건 사실 그녀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많았겠죠. 사라가 어렸을 때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독립하게 된 사라는 스스로 생활을 대처하지 못하여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유명인이 손님에게 매물을 소개하러 나갔다가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고조택을 단돈 1달러에 내놓아 실종 사건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숨졌고 고객은 살아남았는데요. 과연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토론토 유명 부동산 중개인의 실종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2년 연말 캐나다 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구직자들을 위한 각 업체별로 위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업으로 보이는 벌목꾼, 광부, 지붕 설치공, 소형 항공기 조종사 외에 부동산 중개인도 고위험 산업 상위 10개 목록에 의외로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직업군인보다도 더 위험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게 사실 군인보다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주택으로 인한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해드릴 사건도 부동산 관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과정, 결과까지 더욱 놀라웠습니다. 2011년 1월 20일 토론토의 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비서가 경찰에 전화하여 쟁과 한이 고객과 함께 집을 보던 도중에 사라졌고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핸드폰 기록에 따르면 한이 마지막 통화한 시간은 19일 정오였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러 가는 중이며 약 1시간 30분 후에 회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비서는 퇴근할 때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이 적은 스케줄대로 경찰은 미시사가에 있는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이 되는 대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이 최근에 사람들에게 추천한 저택이었습니다. 3개의 차고에 10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실내 장식은 여러 나라의 스타일을 결합하고 있었고 토론토 미시사가 대학에서도 약 1km 정도 거리에 있어 위치가 아주 좋았죠. 한은 얼마 전부터 자녀를 캐나다로 보내고 싶어하는 부유한 중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저택 소개 비디오를 촬영하였습니다. 저택으로 들어간 경찰은 저택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저택은 토론토의 한 민간업체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이 실종되기 반년 전인 2010년 6월에 다른 중개업계에서 4억 7천만 원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팔리지 않아 그들은 유명 중개사인 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저택의 전주인은 페이라는 중국인이었는데 2004년에 하나로 2억 6천 원을 지불하여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 후 2006년에 민간업체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놀랍게도 1 캐나다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개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장 씨였는데 전 집주인과 부부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이 씨가 저택을 구입한 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집이 나가지 않아 할 수 없이 한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저택은 왜 1달러에 팔렸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사건에 대해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경찰은 저택의 곳곳을 조사했는데요. 결국 지하실의 벽에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사람이 끌려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한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주변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한은 평소에 관심받는 걸 좋아했고 일가족 전부 고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했고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한의 돈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해 한을 납치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은 그날의 스케줄에 누구를 만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토는 겨울이었고 전날 눈이 내렸습니다. 고저택 원형의 진입로에는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이 있었는데 한의 승용차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한은 고객의 승용차를 타고 저택을 떠난 것일까요? 그리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범인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바로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범인의 목적이 강도 혹은 납치라면 범인은 승용차에서 바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죠. 굳이 저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운전한 사람은 한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인 한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는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하나의 놀랄만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현장에는 한을 제외하고도 최소 5명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성인 남성이었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둑질을 하려고
집단으로 모인 걸까요? 수상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한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1km 떨어진 티모타츠 주차장에서 그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인근 상점의 CCTV를 조사한 결과 한은 19일 정오 12시 45분에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에 몇 분 들렸다가 금방 다시 나와 다른 검은색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사한 결과 고저택의 전주인 페이, 다시 얘기하자면 1 캐나다 달러에 주택을 아내에게 판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페이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일 오전에 집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이 실종한 시간과 같았죠. 한의 실종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페이도 실종되어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 아내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3일 동안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전화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경찰은 페이 부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도 인터넷으로 발표했습니다. 페이의 이름은 페이 약군이었습니다. 2011년 사건 당시 40세였고 2006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장수성의 한 기업 대표이사였습니다. 건물 외부에 커튼홀 장식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한때 연매출이 5억 위안, 하나로 약 946억 원이 넘는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거의 독차지할 정도였죠. 이후 그는 또 주방용품, 고무가공, 장식재, 심지어 냉동식품까지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고 사업도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대출을 받아 인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회사가 받을 충격이 컸는데요. 모든 걸 예측한 페이 약군은 일찌감치 자산을 양도하기 시작했으며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 하나로 3억 7천만 원짜리 저택을 구매했던 건 모두 탈출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7년 페이 약군이 운영하는 10여 개의 회사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가족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패군이라는 신비한 부자가 나타났는데요. 패군이 1 캐나다 달러의 아내에게 집을 양도한 이유도 단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재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며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태도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많은 빚을 져서 갑자기 잠수를 타고 연락이 두절되어도 놀랍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채권자가 패군을 납치하려다 결국 집을 팔아준 무고한 한을 납치하게 된 건 아닐까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채권 사건에 때때로 조폭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수단이 단순했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사건 현장에 있던 4~5명의 발자국은 조폭의 방식과 유사했죠. 그러다 다른 수사팀이 실마리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한 이웃이 실종 당일 빨간색 낡은 미니밴이 고가 저택에서 수백 미터가 떨어진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이웃은 궁금해서 몇 번을 다시 보았는데요. 운전석에는 마른 아시아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재빨리 엑셀레이터를 밟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쉽게도 이웃은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토의 방대한 인파 속에서 이 작은 정보만으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아주 어려웠었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1월 26일 항공국과 패군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패군을 찾게 됐습니다.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패군은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으며 그의 얼굴과 손에는 약간의 긁힌 상처 외에는 멀쩡하였습니다. 패군은
한건국과 함께 고저택에서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기사실에 갔고 갑자기 숨어있던 몇 명의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빨간색 벤에 실려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지하실에 갇히게 됐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납치범에게 7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6,900만 원이 입금된 후 풀려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한건국에 대해 묻자 패구는 본인이 갇혀진 며칠 동안 옆방에서 사람의 걸음소리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한건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건국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패군의 진술에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건국이 실종된 후 하루 만에 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씨 집안이든 패씨 집안이든 전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패군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어떤 채널을 통해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얘기한 7만 달러는 도대체 어떻게 지불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누가 지불했을까요? 경찰은 몇 가지의 질문을 더 하고 싶었지만 패군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외상장애를 겪어 기억이 아주 모호하여 용의자가 동남아 사람 같다는 점만 추가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우라는 중국인에게 자주 전화를 하여 영어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조우라는 중국인, 동남아시아 갱단, 빨간 벤, 경찰은 마침내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건국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패군을 찾았다는 소식을 숨기고 납치범이 먼저 연락하여 몸값을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캐나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건국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자금 세탁으로 인해 비밀리에 체포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패군의 돈을 사기쳐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패군이 거짓말쟁이라며 그가 한건국을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루머가 돌고 있지만 한건국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7월에 토론토 마컴의 한 주택가에서 이유 없는 악취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지하실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사냥개가 방구석을 지목했고 공구로 파봤는데 안에는 숨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피해자는 바로 반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한건국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숨진 지 6에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범인은 아마 겨울에 한건국을 지하실에 묻었는데 날씨가 무더워지자 틈새로 냄새가 흘러나왔던 거죠. 숨진 지 너무 오래되어 법의학자는 한건국의 숨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집은 중국인 젊은 부부가 임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가격이 적당한 별장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사한 후 뒤뜰에서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생일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점점 이상해지고 심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이곳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걸 알았고 그들은 이미 함께 2개월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세입자는 동남아시아인과 같은 콧수염을 기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빨간색 승합차를 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패군이 얘기한 납치범과 동일하였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제공한 등록 정보로 용의자 3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이며 모두 20대였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다른 4명의 공범과 오국위라는 주도자를 불렀습니다. 오국위는 사실 토론토 경찰서의 단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검거되고 있으며 혐의도 각기 다른 신용카드 절도부터 난폭 운전, 상해 협박까지 범죄 수집가라고 할 수 있었죠. 2010년 그는 개인 환전을 통해 여러 신규 이민자들로부터 60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5억 8천만 원을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피 중 패군이 하나로 수백억 원의 거금을 가져와 여러 곳에 숨겨놨으며 채권자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국이는 패군을 협박하며 경찰과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순순히 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패군은 길거리에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시켜 납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공범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아웨이는 원래 두세 사람만 찾으려고 했는데 처음 찾게 된 일꾼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보고 급히 형제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최종 7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7명의 일꾼을 전부 체포하였지만 오국이는 소문을 듣고 중국으로 도피한 지 오래였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할 수 없이 레드 수배령을 발부하여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오국이가 중국 광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도 본인 스스로 교도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2011년 10월 22일 중국 광동 파출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한 사람은 오씨 남자인데요. 한 매장의 아들이 본인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게 됐고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들 둘을 경찰서에 데려가 합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씨 남자는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긴장했고 심지어 신분도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의심하며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검색해 봤는데요. 그가 바로 수배 중인 납치범 오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수배 중인 납치범인 사실을 분명 잘 알고 있을 텐데 질투 때문에 본인을 신고하여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도 협정이 없어 그는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한 바로는 중국 법원에 공개된 서류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판결 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공범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연이어 유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유기징역 11개월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사람을 납치하고 숨지게 했는데 겨우 7년형을 선고받은 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죠. 사실 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전부 한을 납치하는 도중 그가 심장병을 일으켜 숨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한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감정이 격해지거나 많이 놀라게 되면 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몇 명은 그걸 계기로 계획범죄를 대체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그들은 죄를 시인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우선 그 많은 납치범들은 어떻게 남몰래 저택의 지하실에 들어갔는지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건 아마 한이 그 당시 남몰래 저택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건물을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집주인이 주택을 판매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괴범들은 잠재적인 구매자인 척하며 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른 의문점도 있는데요. 그들은 왜 패군을 놓아줬을까요? 패군은 결국 본인의 몸값을 지불했을까요? 패군은 한이 숨진 것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정확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발표된 2개의 게시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올린 2사람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렀고 그들을 찾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냥 소문이라고만 합시다. 2개의 소문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납치범들은 원래
패군만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한이 옆에 있었고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납치범들도 두 사람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마침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두 사람 모두 납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패군은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잘 알고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아 오국위의 중국 은행 카드에 7만 캐나다 달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은 몸값을 지불해도 그들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은 한이 협조하지 않자 그를 지하실에 가두고 밥도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못 자게 고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이 화장실에 가려 일어서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납치범들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한은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은 할 수 없이 오구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갇혀있는 패구는 이 틈을 타 그에게 본인만 그의 증인이 되면 한이 사고로 숨지게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며 또 한이 숨지게 될 때 오아기가 곁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필히 그를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숨지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의 말을 들은 오구위는 그가 많은 말을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죄는 납치죄보다 훨씬 엄중했었죠. 만약 경찰에 체포되면 그의 증언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패군을 보고 나머지 몸값을 점차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하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은 전에 허점이 많았던 보고서보다는 나았지만 범행을 밥 먹듯이 해온 오국이와 7명의 일꾼이 그렇게 쉽게 패군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하나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만 받고 놓아주었기 때문이죠. 다른 게시글을 확인해 봅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더욱 기이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또 그럴듯했습니다. 패군과 한건국이 방을 보고 있을 때 몇 명의 납치범이 갑자기 쳐들어가 놀라게 된 한은 기절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납치범들은 당황해하며 주범인 오국이에게 전화하여 그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패군은 납치범이 본인 때문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간 그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며 큰 소리로 본인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왜 자신을 납치하냐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납치범들은 그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합니다. 두 사람은 몸매도 나이도 그리고 외모도 비슷하여 누가 누군지 헷갈렸습니다. 그들이 멍 때리는 걸 바라보며 패군은 큰 소리로 본인이 한건국이고 기절한 사람이 패학군이라고 했습니다. 납치범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든 시계든 벨트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고 수천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패군은 이 틈을 타 차키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며 본인은 고객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을 뿐 어떤 중개사가 고객의 차로 이동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납치범은 확신이 들기 시작하며 또 문 앞의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 계속 전화하여 이웃이 이상하게 바라본다며 빨리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독촉했습니다. 패군도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하고 또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몇 명의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본인까지 데려가면 그들이 분명 신고할 것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단순한 납치범은 사람을 해칠 용기도 없고 주범인 오국이도 현장에서 결정해주지 않아 패군의 말을 믿고 한건국을 데려간 겁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패군은 운전하여 도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납치범이 사람을 잘못 납치한 걸 알고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 모텔에서 일주일간 숨어서 실종 사건을 주목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걸 알고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게시글은 경찰이 발표한 것보다 더 논리적이지만 사실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패군이 8명의 납치범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은 것 외에 그가 아주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든 목숨을 건졌든 똑똑한 사람이 항상 기회를 잡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